제가 방금 소개받은 황응희입니다. 국정원에서 30년간 제가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그 배운 경험으로 지금 뭐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라는 데서 연구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안보 활동을 나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일년 회장님도 오셨지만 몇 차례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부탁을 말씀을 주셔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전국의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야겠다 이런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김일년 회장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아는 건 없지만 흔쾌히 대답은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준비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뵈니까 저보다 전부 다 그 연배이시고 또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오신 여러 선배님들이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뭐 아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이재명이나 문재인 때문에 여러분들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음 후련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에 적극 동참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재명이는 민주당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당에서는 가결표를 준 사람은 색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대로 한다면은 50년 징역형이라고 본인이 형을 이미 예단을 했어요. 그런 놈을 풀려줬습니다. 유창훈이라는 좌파 판사가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 대거리에 유창훈 판사 얼굴이 지금 플래카드로 걸려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 플래카드를 가서 칼로 찍고 싶습니다. 그 얼굴을. 하여튼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지금 쭉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문재인이는 지난 9월 19일 9.19 하고 여기 군에서 계신 분이 많이 와 계신데 9.19 군사합의는 항복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항복문서예요.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 9.19 그 정신을 기린다면서 여의도에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9월 19일 날. 그래서 거기 가서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파가 유능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뚱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장본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는 통치하는 방식이 법입니다. 법으로 모든 걸 통치를 하죠. 근데 지금 아까 김일년 회장님이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법이라는 것을 지금 좌파들이 180석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산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국가에 정면 도전하는 국정을 파괴하는
국가를 파멸시키는 그런 법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892년 동학농민운동 그 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하자입니다. 그 당시 국가유공자를 찾아보면 3,460여 명이 되는데 그 후손 손자의 손자 고손자까지 내려가면은 13,620명이 됩니다. 그걸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임진왜란도 다 국가유공자로 해야죠. 임진왜란한테 참석한 사람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그래서 오늘 큰 그 주제 밑에 소제목은 총선 승리, 주사파 척결, 그 다음에 자유된 대한민국을 사수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셔서 좀 노곤하시지 않은가요? 그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걸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나라도 없으면 여러분은 우리도 없다. 제가 일단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이 국가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정치, 경제, 군사 요 세 가지 분야. 물론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시간상 그렇고 정치, 경제, 군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 지금 좌익 실태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공산당의 선동 전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 내 남한 내 간첩 지하망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남침 준비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주문.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가 망가진 비극의 나라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에 대한 우리의 국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법으로 모든 건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21대 국회에서 입법한 것이 23,000여 건입니다. 23,000여 건.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게 28.8% 6,800여 건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깎아내리는 그러한 법안을 쭉 정리해서 단편적인 뭐 몇 가지 단어를 보면은 국민주권을 인민주권은 공산 용어 아닙니까? 인민주권으로 하고 그리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더 중요한 건 토지공개념은 이거 완전히 공산당식 경기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그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를 때리기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지방분권을 자꾸 이렇게 쪼개서 한 방에 날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여러 가지 수많은 아까 23,000여 건 법 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이 이렇습니다. 통과된 법 공수처법이나 검수완박법,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법, 양곡관리법 이런 것이 다 이거는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중에는 노란봉투법 잘 아시죠? 이거는 그 2014년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정부에서 56억 원을 배상 그 판결을 그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민들이 그 각자 십시일반으로 그걸 돕는다고 하면서 한 16억 원을 걷어서 그 노란 봉투에 담아서 건네줬다고 해서 그 노란 봉투법이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악법이고, 저것이 통과가 되면 기업은 더 이상 기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기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노조 투쟁 가속화법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간호사법, 여기다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근데 이 좌파들이 가만히 보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하니까 이게 또 문제로 되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 법률안 거부권마저도 못하게 하자, 이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공산당 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지, 이거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런 거는. 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밑에 민생 뭐 관련하고 뭐 지역사랑 상품권법, 그나마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그렇게 와닿는, 직접적으로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우력적이진 않는데, 이 법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법들입니다. 지금 여기 빨갛게 써놨죠? 방금 저거 말씀드렸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이게 아까 말씀드린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까지도 국가유공자로 하자는 법입니다. 이게 불안당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네. 그리고 좌파가 마을에 입성해서 그 마을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소위 주민자치기본법,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겁니다. 마을을 장악하겠다. 아까 김일년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세포 조직, 저 밑에 세포 말단 조직까지도 장악을 하겠다. 아마 여러분들은 6.25 때 우리 인민군이 들어와서 마을마다 인민응인회가 결성돼가지고 전부 다 그 우파들을 총살한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게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을 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 좌파가 읍면동을 다 장악하고 교육이나 이런 걸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 이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해가지고 좌파 단체는 거의 7조 원인가 지금 예산 배정이 됐답니다. 7조 원을 풀어서 지방의 지역에 있는 좌파 단체를 돕겠다는 이러한 악법 중에 악법이 지금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여타 공영방송 연구 장악하려는 방송법, 무슨 뭐 운동권 예우법, 운동권 예우법이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놈들인데, 아니 그 운동권을 예우해 주겠다는데 이 좌파들이.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럼 어쩌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를 좌파가 장악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가 참 울며 겨자 먹기 식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 때 이러한 현상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엄마를 후덜덜 떨게 하는 감염법이라고 써놨는데, 저건 뭐냐면은 자식과 부모를 격리시키는 법입니다. 그럼 자식과 부모를 격리시켜서 어떻게 하냐? 사상교육이나 이념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 캄보디아에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캄보디아 폴포트라고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그 살인마가 있어요. 그 폴포트의 그 공산화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저겁니다. 자식과 부모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분리시킵니다. 그 캄보디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 7살, 8살 요런 조그만 애들한테 총을 주고 사격을 하는 거 시키고, 너희 부모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완전히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이런 진짜 있을 수 없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저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감염법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입법을 하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무슨 입법을 하냐면은 감사원 결과 대통령 보고를 폐지한다. 대통령 국가인권의 지명을 폐지한다. 정부의 외교 협상을 제한을 한다. 검찰 압수수색을 제한한다. 심지어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물론 검수완박법을 통과해서 시행 중이지만은, 아니 검찰은 검사는 수사하는 게 직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뽑아놓는 거고, 학교 선생 뽑아놓고 너 가르치지 말라는 거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우파를 이게 뭘로 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 법안을 지금 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법을 이렇게 악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을 여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뭐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뭐 결과는 뭐 정의로울 것이다. 이건 문재인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미 남미 좌파에서 다 얘기를 했고 중국 시진핑도 얘기를 했고, 네. 이게 문재인이가 지가 생각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들을 때는 저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저것이 좌파들이 쓰는 아주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은 저기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뭐 청년시대 현금 지원, 뭐 무슨 뭐 집단농장, 아니 대한민국에서 무슨 집단농장을 실시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 마포 성산동에 가면은 성미산 마을이라고 시범단지가 실제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집단농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만 들어옵니다. 네. 이 공산당들은 여기 뭐 이따 김국성 선생님이 말씀하겠지만 다음에 공산당들은 막말로 근로를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네. 노동을 제한을 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합니다. 네. 이러지 말아야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나 타먹고 그래야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거거든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말 안 듣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공산화가 되면은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난 돈이 있으니까 뭐 살만하지. 근데 공산화가 되면은 일단은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종이장을 만들어 버려요. 북한도 몇 차례 걸쳐서 화폐 개혁을 했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그 중국을 왕래하면서 돈 가진 놈들이 있으니까 김정은이 말을 안 듣거든. 이게 화폐 개혁을 하면 그냥 종이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돈이 없이 다 못 살아야 공산당 자기들 통제하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경제 부분에도 있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세세하게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청년 세대 지금 계속 돈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가 커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국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이게 공산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는 군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뭐 군사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9.19 군사 합의가 이제 항복문서라고 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군사 대결을 피하는 것이 곧 평화 구축이다. 이 들떨어진 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사 대결을 피하는 것이 평화 구축이랍니다. 네. 그 유명한 그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그랬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는 거꾸로 군사 대결을 피하는 것이 평화 구축이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군사 주권 포기한 거 뭐 저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도 포기한 거 뭐 세세하게 안 읽어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비무장지대 남북간 직통 도로를 다 개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해
우리 이 김포 앞바다까지 그 북한에서 내려와서 해로를 다 점검해가지고 그 실측을 다 했습니다. 깊이가 얼마며 물속 수로 해수 속도가 얼마며 다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유사시 일거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목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형법상 93조에 있는 여적죄에 해당됩니다. 네. 여적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형도 아주 단죄형이에요. 이게는 뭐냐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른 거 따로 없어요. 요겁니다. 사형에 처한다. 뭐 징역, 뭐 무기징역, 뭐 금고, 벌금 이런 거 없어요. 사형에 처한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문재인이가 수없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몇 차례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상당한 오다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짓을 했어요. 남북이 완전히 그냥 일방 통행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형법상 여적죄입니다. 우리가 여적죄다, 뭐 이적죄다, 뭐 처벌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겁니다. 여적죄. 네. 그리고 문재인이 처단할 수 있는 또 하나, 대통령은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라는 선서를 하지요. 대통령 취임식 때. 지금 그 강화도 위에 해주 밑에 한박도라고 있습니다. 한박도. 그거는 거기 이제 행정구역 주소까지 다 나와서 대한민국 그때 그 국민들이 가서 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하던 무인도 섬이에요. 근데 2017년 5월달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곧바로 북한이 그 섬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때 신원식 그때 의원을 주도로 해서 이제 세미나도 했는데 세미나하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대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거기에다가 아주 요새화를 시켜서 군사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인천이 바로 사격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인천 그 일대가 그 인천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한박도가 완전 군사 요새화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국가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거기 지금 대한민국의 땅을 뺏겼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신 여러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군사 합의 요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고정입, 그다음에 기동입, 날개가 있는 비행기, 날개가 없는 비행기는 남방 30km까지 훈련을 할 수 없다. 서로 그다음에 정찰 활동을 할 수 없다. 등등. 그야말로 이게 이제 9.19 군사합의의 아주 활용점정이죠.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얼빠진 얘기를 했냐면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서 군사훈련을 하려면은 김정은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대요. 아니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지금 코미디가 없어졌죠. 네.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짓을 하니까 코미디 프로가 있어도 국민들이 웃지를 않으니까 없애버렸습니다. 네. 지들이 코미디 짓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추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김정은이 아들뻘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SNS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도부다리에 둘이 앉아가지고는 USB를 넘겨준 거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하고 전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을 간첩이다니까 문재인 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죠? 무죄를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죠. 그 무죄의 핵심이 그겁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판사한테 USB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USB를 청와대에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해서 판사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무죄.
그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그 애국 우파들이 USB 내용 내용이 뭔지를 얘기를 하라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그 청와대 수석이 USB에는 국가 기밀이 담겨서 그걸 공개할 수가 없다. 그냥 이미 벌써 청와대에서 USB에는 국가 기밀이 담겼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USB 내용이 북한에서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USB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것도. 네. 다음. 요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아까 앞에 쭉 내용과 이게 중복이 되는데, 인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정책을 펼친 내용을 쭉 종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1128조 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분당 이자만 1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 이거 모릅니다. 네. 이제 국가 파탄나게 생겼어요. 네. 70년 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국가 부채를 그때 만들어 놓은 게 600조가 좀 넘는데 이걸 400조가 이상 써버렸어요. 단 5년 동안. 네. 완전히 파탄내는 거죠. 이거 정부를. 이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다음.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와중에 광화문에서는 지금 좌파들이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자본주의는 물러가라.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거 지금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그 문재인의 실정을 봤을 때 얘네들이 그 지방 주민자치기본법을 통해서 지방세포조직까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자유마을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우리가 뭉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래도 힘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잘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데 그럼 이 주민자치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 한마디로 외부인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 행세를 하면서 그 마을의 모든 결정권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심한 거 하나는 주민의 자격 요건입니다. 보통 19세 이상 성인이 됐을 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우리가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저기 예를 들면 울산 중구 방현이동인가 거기는 8살짜리가 참석을 하는데 8살짜리 그 8살짜리가 참석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뭘 의견을 내고 뭘 알겠습니까? 좌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총회를 마을 총회를 대낮에 합니다. 12시에. 그러면 그 정작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은 그 시간대에 다 일 나가고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주민 요건 중에는 그 마을에서는 기업, 학교, 모두 노동 회사,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노총이 주류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 마을을 장악한 데는 플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거, 뭐 세세한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결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대의 안전과 그리고 국가의 영속성으로 해서 이 자유마을을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은 아까 6.25도 말씀드렸지만 인민위원회가 들어와 가지고 동네에 이장, 반장, 경찰, 공무원, 교수 할 것 없이 전부 다 총으로 직사했잖아요. 그냥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사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마을 장악 기도를 우리가 자유마을을 통해서
분쇄해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모르는 두 가지 불편한 진실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 얘기하고 공산당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인데 뭐 이럴 수 있느냐. 모든 국민들은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 누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의 적들도 있다. 대한민국 내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항상 국가 안위에만 전념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문재인을 통해서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 지도자는 무조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 봉사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 이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 네. 이게 큰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에는 주사파들이 586 쉽게 얘기하면 80년대 준동했던 386 운동권 세력들이 임종석이라든지 우상호라든지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열로 따지면 뭐 문재인은 그 밑이라고 하죠. 네. 북한에서는 서열을 매깁니다. 네. 네. 김정은이 밑에, 김여정이 밑에 또 쭉 정영철이든지 쭉 내려오고 저 밑에 이제 서열을 매기는데 우리가 옛날에 수사할 때 보면은 밤 새벽에 이제 주로 이제 아지트 같은 걸 좌파들 아지트를 급습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남녀가 혼숙을 해요. 네. 원래 공산당이라는 거는 남녀가 없죠. 그건 유물론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내나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녀가 서로 공유해. 너도 내 거, 저도 내 거, 얘도 내 거.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급습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밤새 막스 레닌주의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가, 넘어뜨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 일주일 열흘씩 합숙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혈서를 씁니다. 새끼손가락을 물어가지고 혈서를 써가지고 이한몸 김일성 수령님께 바칩니다. 라는 혈서를 써요. 그래서 그 혈서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당증과 번호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대둔산 1호, 뭐 태백산 2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호명이 돼서 내려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50대가 돼서 586이죠. 50대면서 80년대생이고 60년대 학번 60년대생이고 80학번은 586이라고 했죠. 50대에다 이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켜왔느냐. 국민 정신력, 두 번째 한미동맹, 세 번째 반공주의. 이 세 가지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네. 이미 넘어가고도 남았습니다. 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 요거는 뭐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를 부흥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마치 그 통일 장전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그 영국 민주주의에 시발이 됐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같이 우리도 통일 장전을 만들자. 이 두 분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뭐 등소평이라든지 저기 보면 키신저, 케네디, 푸틴, 이광용, 뭐 후진타오 등등 심지어는 공산국가 지도자들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왜? 저 두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민족의 역적입니다. 저 두 분은. 저 두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상황이. 다음.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혈맹,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오늘날 35,000불 시대까지 왔는데, 뭐 저기 보시다시피 G7 멤버에 보면은 미군이 주도하는 나라일수록 G7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일본에 지금 5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3만 4천 명이 주둔하고 대한민국은 2만 6천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전부 다 G7 국가들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군이 주둔해서 나간 나라 어디입니까? 필리핀이죠. 쫄딱 망했죠. 6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다고. 그래서 필리핀이 얼마나 우리한테 원조를 해줬냐면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줘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잘 아시죠? 그 정도로 필리핀 수비용만해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필리핀 거지 됐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주한 미군이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1년에 국방비가 한 60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미군이 철수하면은 120조, 130조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만 그럼 경제 파탄나요 대한민국에? 그나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차기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뭐 트럼프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설령 트럼프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국방비 얼마 더 내라고 한들 철수하는 거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더 내려면 조금 더 내면 됩니다. 네. 그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다음.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빛나는 업적을 이뤘다는 거. 대한민국이 미군과 우리가 이런 저 철면 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빛나는 업적을 이뤘다는 겁니다. 전 세계 1등 하는 게 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쫙 쭉 나열해놨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다음. 그런데 지금 이러한 화려한 대한민국의 이런 것이 이제 검은 그림자가 두드려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586 세력이 장악을 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전략이 공세적으로 변하고 핵 위협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탈취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내 절반이 좌익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좌익이 이제 바로 했다는 얘기인데, 해방 직후에 우리가 이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 3차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전은 언제냐면 해방 후 45년부터 50년까지 6.25 직전까지 우리가 좌익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발호를 했습니다. 그때가 좌익 흑성들이다.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좌익의 그 발호를 강력히 억압해서 짓눌러 왔습니다. 그나마 억압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80년도에 얘네들이 다시 새싹을 뿌려가지고 준동한 게 386 세대, 지금의 586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586 세대가 지금 3차전에서 완전히 이제는 결실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실. 네. 이제는 좌파가 결실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우려심에서 오늘 이렇게 모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뭐 요거는 뭐 아시는 거 다음. 좌파들의 특성, 좌익분자의 특성, 무노동, 국가에 저항하는 거, 국가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없이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만 좋아하고 국가에서 먹여달라. 이것이 좌익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좌익은 비리로 망하고 우익은 분열로 망한다 그러죠. 우익은 너도 나도 다 잘났기 때문에 뭉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많이 지금 뭉치고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좌익은 돈만 있으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네. 아까 400조 썼다 그랬죠? 5년 동안 400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네? 그렇다고 나라가 뭐지 좀 잘된 거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경제적으로 뭐 하나 했다는 거 있습니까? 네? 어디 무슨 고속철도 무슨 뭐 어디 안에 무슨 관광지가 개발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내놓을 게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좌익분자들의 특성은 저렇다는 거. 다음. 그리고 어쨌거나 좌익은 공산주의 건설이 최종 목표라는 거. 네, 다음.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의 3대 특징. 이게 민주국가의 법 체계를 무시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국가에는 인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거를 거기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 대고 인권 그리죠. 인권을 무시한다고. 북한에서는 인권 생각 안 합니다. 왜?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무시합니다. 공산당은 걸.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한민국 지금 까불고 있는데 한순간에 우리가 접수할 수 있어.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국가는 첫째, 법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 절차를 중시합니다. 절차. 세 번째, 인권을 중시합니다. 근데 공산당은 이 세 가지를 무시해버려요. 존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것만 역으로 공격하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시면 사유재산 인정 안 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다음. 그래서 지금 이 공산당의 전술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산당의 그 선전, 선동, 전술이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다 한번 살짝 대입을 시켜보세요. 예를 들면 통일전선 전술, 용호혼란 전술, 그 다음에 선전, 선동 전술, 폭로술, 오인, 낙인 찍기, 매도하는 전술, 그 다음에 사법투쟁 전술. 지금 간첩을 잡아도 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사법투쟁을 하고 있어요. 판사 바꿔달라, 그 다음에 뭐 변호인 바꾸겠다. 그 바꾸면 바로 재판 못해요. 왜? 바꾼 사람이 그 서류가 어떻습니까? 산더미 같아요. 바꾼 사람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읽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꿔요. 변호인 바꿔달라, 판사 바꿔달라. 그래서 바꿉니다 또. 그러니까 재판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청주 간첩단 같은 경우는 다 풀려났습니다 지금. 재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다 풀려났어요. 구속기간 만기가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을 어떻게든지 지나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창원 간첩단, 그 다음에 제주도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지금 거의 풀려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네. 재판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지금 이 괴베이스라고 이름도 괴상한 놈인데 이 사람은 그 얼마나 선동가냐 하면은 자기한테 한 문장만 주면은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선동한 놈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공산당의 저런 전략 전술에 의해서 한다는 거. 다음. 그래서 레닌을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닌은 소련의 그 공산당을 창시한 자죠. 네, 레닌. 근데 이 레닌이 보십시오. 공산당을 창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중산층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중산층을 없애. 그리고 집값을 과도하게 올려서 다 척살하라. 그 다음에 공산당 정부를 모두가 지지하게끔 그렇게 조종을 하라. 그래서 가진 자를 또 혐오하게 만들라. 이게 레닌이 이미 다 해놓은 것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그대로 그 전술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레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나옵니다. 다음. 그래서 레닌이 선동을 할 때 한마디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라 합니다.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거짓말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만 선정해서 말해라. 정의, 평등, 공정, 인권, 다 자유, 다 좋았습니다. 우리 이 지금 얘기한 단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이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저런 단어를 쓴다는 거. 하여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 이재명이 끊임없이 거짓말하죠. 끊임없이 법을 무시하죠. 네. 다 이러한
전략 전술에 의해서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레닌이 또 중요한 말 중에 하나,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좌파들이 입에 모르는 민주당에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 민주화. 그냥 공산당이 오늘부터 이 땅에서 오늘부터 공산 사회가 됐어 할 때 그때까지 민주화라는 말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야, 저 사람들도 민주화했다, 뭐 민준이 참 나름대로 생각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 다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레닌도 나오지만 또 중요한 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놈이 아주 또 부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지전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요. 이 저 586, 386 아까 그 좌파들이 교육받을 때, 사상 교육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막스 레닌주의하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바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북한에서 지금 바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지전이 뭡니까? 군대 같은 데 아주 진지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상대방을 엄호하고 방어하고 자국 세력을 넓혀나가는 거잖아요. 진지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팔도에 공산당 진지를 하나씩 구축해 놓으면은 대한민국은 저절로 공산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람시의 진지전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람시가 공산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방향까지 제시해 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뭐 가족을 해체해라, 뭘 해체해라,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해체해라. 지금 공산주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침투했느냐. 요거는 경남 양산에 저런 리본이 붙어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산악회. 하필 양산의 등산로에 영축산에 등산로에 저기 붙었는데 양산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지금? 하필 거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라도는 광주인데 광주 한복판에 저렇게 북한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지금 노동당에서 우리 여기 시청 앞에 여기 아서원터라고 옛날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에 공산당이 거기서 창당을 했는데 그거를 기념한다고 여기서 기념식을 했어요. 지난 4월 17일 날. 사실 있는 공산당 터도 지금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될 판에 지금 저 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 그리고 지금 대진이라는 대학생 진보연대인데 여기서 북한 김정은을 우인이라고 하면서 우인맞이 행사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 다음. 이거 아까 방금 나온 건 뭐냐면 김일성이가 아까 그 그람시의 진지전 요구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지하당을 구축하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과 같은 맥락이에요. 대한민국의 지하당을 구축해라. 그 아까 그 내용이고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릴 게 지금 저 빨간 그래프 옛날에는 우리가 간첩이 침투할 때 직파 간첩이 나왔는데 지금 시대가 쭉 내려가면서 1990, 2000년대가 되니까 직파 간첩이 없어요. 그러면 직파 간첩이 없으니까 간첩이 없냐? 왜 직파가 없냐면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간첩을 양성해 놨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략이. 시간이 있으면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그리고 이 김일성 장학금 요거는 작은 글씨가 쭉 되는데 김일성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저 작은 글씨까지 다 이렇게 놨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쫓겨요. 그래서 그리고 노태우가 김일성 장학금이 내려온다는 것을 노태우가 인정을 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 얘기한 걸 그대로 갖다 써놓기 때문에 글자가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재미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다음. 그래서 이 국회 침투 지금 아시죠? 국회 침투한 거. 그 저기 30보좌관 저기 이제 이름이 김혜민인데 여자가 간첩이에요. 네, 또 다음. 이걸 또 김혜민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윤미향이 보좌관 또 간첩입니다. 다음. 그리고 군에는 현역 대우이가 간첩이 침투한 거 검거한 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 소탕 중에 있는 거. 다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기세요. 넘겨가지고 뒤에 우리가 대응 방향을 넘기고 요거.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은 미국의 저기 월터 샤프, 마이크 폼페이오, 그다음에 저기 마이클 리 이런 캐스퍼 와인버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다음은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괜히 비싼 밥 먹고 저 헛소리 하겠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이거 지금 김정은이가 그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전쟁 지휘센터에 간 겁니다. 여기. 거기 가서 대한민국을 영토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태세를 갖춰라 하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이게 통일 전략인데 다음 핵무력 다음. 뭐 요것도 뭐 다음. 이제 북한은 지금 전기 사정이 없어서 완전히 암흑의 세계예요. 다음. 요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정원의 대북 사건을 없앴다는 거. 다음. 다음.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해. 다음. 네. 그리고 베트남에는 지금 노인이 없습니다. 평균 나이가 27세랍니다. 왜? 베트남 전쟁 때 싹 죽여버렸어요. 네. 근데 김일성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이고 북한이 2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대한민국 3천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2천, 남한이 2천, 4천만 명 가지고 이 한반도를 자기가 통치하겠다. 그게 김일성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3천만을 죽이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다음. 그리고 월남으로 다음. 그래서 지금 월남에 그때 무고한 양민들을 잡아다가 바로 직접 처분, 총살할 때의 그 현장 모습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애국 시민들인데 그리고 이게 처형하는 장면. 다음.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이게 헛소리한 거죠. 자기가 운명이라는 책에다가 나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 이건 뭐 아시는 겁니다. 다음. 저렇게 간첩 짓을 했어요. 이거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공산화된 폴포트라고 아주 잔악 무도원입니다. 세계 5대 그 살인마 중에 하나예요. 스탈린, 무솔리니,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모태똥, 그 다음에 이제 폴포트, 요 세대 김일성이 5대 그 살인마입니다. 폴포트가 하여튼 뭐 국민의 절반을 죽여버렸어요. 다음. 요거 킬링필드라고 사세요. 킬링필드. 지금 그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들이 와서 무고한 양민들을 다 죽인 겁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이거 안경 쓴 사람이 없어요. 죽이는 순서가 나중에 공직자들 다 죽이고 나서 죽일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안경 쓴 놈 나와서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죽일 사람 없으면 그 다음에 손 하얀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손 하얀 사람. 너는 노동을 안 했다 이거예요. 노동을 안 했다.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면 인도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그다음에 순서 없는 노동 쭉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 저는 앞으로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이거 뭐 SNS에서 보셨을 거예요. 문재인은 망국 대통령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큰 임무입니다.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이냐. 두 번째, 그러면 한미 핵 우산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핵 우산을 믿으려면 문서로 보장해달라. 엊그제 그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63%가
작년까지만 해도 63%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50%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나면 지원해 준다 50%. 13%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해 준다는 거 보장 못 합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총선에 승리하는 길. 뭐냐면 입법부를 일단 정상화시켜야 돼요. 우리 입법부를. 왜 법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법으로 통치하는 거니까 입법부를 살려야 되고, 두 번째 자유마을을 확대해서 주민자치 이거를 깨부셔야 된다. 주민자치 조직을 좁혀야 된다. 그리고 종북세력제 척결을 하고 사법부 정의를 복원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4년은 총선 승리만이 자유민주 체제를 보존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호랑이한테 쫓기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주제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장시간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쁘시고 그래서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